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수업은 일단 이제 국제정치 이론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3회, 그러니까 각 회마다 대략 한 3시간 정도 해가지고 다 합쳐서 9시간 정도의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일단 행정고시 정치학을 준비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국립외교원 국제정치학을 준비하시는 분 모두 공통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이론을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셔야지 여러분이 이제 이후에 좀 더 심화 이론을 공부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국제정치 이슈 여러 가지 주제가 있죠. 뭐 환경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무역이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등등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슈에 이제 이론을 적용을 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국제정치 이론을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우리가 국제정치 이론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주류 시각이 있어요. 주류 시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온 이제 시각인데 당연히 현실주의하고 자유주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행정고시 일행직에서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가 현실주의하고 자유주의를 물어봤어요. 전쟁과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기출문제가 가장 이제 주류 이론은 이 두 개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시각이라고 해서 여기서 비판적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주류 시각을 비판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구성주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주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마르크스주의, 뭐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구조주의라고도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또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탈구조주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탈식민주의도 있고 그리고 페미니즘 요즘 뭐 정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그렇고 점점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을 물론 이제 국내 정치에도 적용을 하지만 국제 정치에도 적용을 합니다. 이런 내용. 그리고 또 추가를 하자면 이제 뭐 환경주의, 뭐 생태주의라고 하는데 환경도 점점 중시되는 이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태풍, 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강력한 태풍 이런 것도 이제 결국 그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시각은 별로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제정치학 교수님들은 특히 젊은 교수님일수록 이런 이제 우리가 좀 생소하다고 느끼는 이 시각들, 이 이론들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제정치 문제에서 요런 이제 특히 비판적 시각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환경은 뭐 벌써 이미 출제가 많이 됐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공유지의 비극 혹은 공유제의 비극 해가지고 나왔었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그 문제가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출제가 안 된다 이렇게 절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하려면 이제 이런 시각, 이런 이론들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또 우리는 지금 수험생이니까 그럼 국제정치 이론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느냐? 크게 이제 유형을 두 개로 나눠 본다면 첫 번째 유형은 방금 말씀드린 시각별 입장. 그러니까 현실주의, 자유주의, 특히 이제 구성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주요 내용을 설명하라든지. 그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입법고시에서 나왔었어요. 그때 입법고시가 되게 독특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그렇죠. 입법고시 2019년도 입법고시 2019년도에서 국제정치 문제가 나왔는데 특히 요 바로 1번에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대체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요때는 좀 특이하게 비판 이론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시각을 이제 주요 내용을 설명하라. 그러니까 그냥 설명하시오.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비판 이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해가지고 이제 15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15점짜리니까 많이 써봤자 뭐 한 페이지 반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시각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말 그 엑기스, 에센스만 쓰셔야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시각별로 해가지고 이걸 뭐 거대 시각이라고도 하고 뭐 거대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출제 유형 2로 하면은 요거는 이제 특정 이론을 이제 심도 있게 물어보는 건데 국제정치 이론 중에서 특히 이제 민주평화론 문제가 모든 직렬에서 다 출제가 됐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요게 이제 행정고시 국통 언제였냐 하면 2002년 출제가 됐고 외교원에서 2013년 이렇게 출제가 됐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직렬에서 출제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남은 거는 행정고시 일행 직에서 출제가 되겠죠? 제가 행정고시 정치학 강의할 때마다 항상 국제정치는 이제 행정고시 국제통상과 국립외교원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이제 유사하게 점점 행정고시 일행직에서 출제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어요. 행정고시 국제통상하고 국립외교원의 과거가 행정고시 일행직의 미래가 될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통하고 외교원 기출문제가 앞으로 행정고시 일행직에서 유사하게 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작년이지? 올해구나? 잠깐만 올해 맞지? 헷갈려. 정신없어. 올해 행정고시 일행직 올해 문제 국제정치 문제가 민주평화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행직에서는 올해 민주평화론이 나왔지만은 뭐 내년에는 또 다른 특정 이론들 예컨대 뭐 패권 한정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패권 안정 이론이 올해 또 외교원에서 나왔거든요. 그 외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크게 시각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민주평화론처럼 자유주의 시각에 속하는데 어떤 특정 이론을 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요 세 개의 기출문제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민주평화론의 주요 내용을 써라. 그러니까 민주평화론을 정말 한마디로 이제 압축시켜서 표현하면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인데, 그러면 왜 그러냐? 그 이유, 그 논리적 근거, 논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자, 크게 두 가지 논거가 있었죠? 민주국가가 왜 평화지향적인지, 왜 평화애호적인지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올해 일행직에서 아예 대놓고 힌트를 줬어요. 참 친절하게도. 그래서 이게 이제 제도적 모델, 민주주의의 제도와 관련해서 민주국가가 평화애호적으로 만드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문화규범적 모델 해가지고 민주국가의 문화규범, 뭔가 평화애호적인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써라. 이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가입니다. 평가. 특히 이제 평가와 관련해서는, 물론 평가는 장단점인데 주로 이제 한계, 민주평화론의 한계가 뭐냐, 문제점이 뭐냐, 이거를 공통적으로 다 물어봤어요. 국제통상에서, 외교관에서 이미 이렇게 물어봤고, 일행직에서 거의 유사하게 뭐 재탕했다, 반복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가 또 PSAT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PSAT 특히 언어논리 기출문제를 보니까 이게 또 국제정치 이론을 직접적으로 지문으로 해가지고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게 역시 또 민주평화론과 관련해서 지문이 나온 게 있어요. 물론 요 지문은 이제 교재에도 제가 이 PSAT 기출문제까지 넣어놨는데, 민주평화론, 물론 그 지문 안에는 민주평화론이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민주국가라는 말도 없고 공화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지문은 칸트가 쓴 영구평화론 지문을 발췌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물론 그 지문에서도 칸트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국제정치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 이 지문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그래서 칸트는 이제 민주정이란 말을 쓰지 않고 공화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공화정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대의 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그 시절의 용법이 그랬어요. 공화정은 대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 뽑아서 하는 스타일, 그런 민주주의죠. 그걸 이제 공화정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게 뭐 민주정이다, 민주주의다라고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왜 평화애호적이냐, 왜 이제 전제 군주, 뭐 독재 국가는 이제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더 높은지,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PSAT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국제정치 이론을 공부하시면, 왜? 나오니까 지문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뭐 마르크스주의도 그렇지만 탈구조주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환경주의 이런 내용도
어느 논리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왔었고, 그렇죠? 뭐 예컨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탈구조주의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그래도 알고 있으면 당연히 PSAT 지문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은 미리 알고 있으니까 좀 더 빠른 속도로 지문을 읽고 그리고 답을 정확하게 맞출 확률도 높아지겠죠. PSAT 문제를 풀어보시면 대부분 제가 만난 모든 수험생들이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 최소한 3문제는 이제 찍는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럼 이제 결국 시간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지문을 읽고 답을 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기본적인 지식,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지문을 빨리 읽고 정확한 답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론 공부할 때 물론 우리는 이제 2차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지만 PSAT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욱 긍정적인 마음으로 국제정치 이론을 공부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서론, 오리엔테이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진도를 나갑시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할 거는 이제 현실주의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현실주의라고 하면은 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 플러스 무정부 상태는 무슨 정치? 여기 들어가 죽을 때는 뭘까요? 권력 정치입니다. 권력 투쟁이겠죠? 그러니까 국제 정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론 현실주의는 이제 국가 중심성 가정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국가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 그게 정치의 본질을 간략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게 갈등이냐 협력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들이 국제 정치에서 갈등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래도 협력으로 가느냐 아니면 좀 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전쟁 발생 가능성이 높냐 아니면 평화롭게 살 가능성이 높냐 이런 건데 현실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가정을 띠냐 하면 일단 모든 인간은 다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간 이기주의인데 근데 이제 국가라는 거는 결국 인간들이 모인 집합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인 집합체 국가 역시 이기적이다. 그래서 인간 이기주의가 국가 이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셀프 인터레스트. 요거를 이제 극대화한다는 거죠. 자국의 이익. 당연히 국가 이익이겠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냉철하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랬을 때 내가 얻는 이익하고 비용, 손실을 이제 냉철하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benefit cost analysis, 비용 이익 분석 아닙니까? 이걸 뭐 BC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순이익이 0이 넘어야지, 순이익이 플러스가 돼야지 이제 그 행위를 하겠죠.
예컨대 뭐 전쟁이다 그러면은 내가 전쟁을 했을 때 얻는 이득하고 비용 계산했을 때 이득이 더 크니까 전쟁을 한다라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접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무정부 상태라는 겁니다. 국제 정치는. 우리가 무정부 상태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무슨 뭐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물론 이제 이게 영어로 애너키인데 굳이 이거를 어원 분석을 하면은 애너키는 룰입니다. 지배. 그리고 여기 접두 A에는 이거는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자가 없다. 정부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애너키 이꼴 chaos 혹은 disorder 뭐 이런 식으로 동의어를 이제 해가지고 나오는데 국제 정치에서는요 무정부 상태라고 하면은 그 개념 정의는 이게 반드시 혼돈 혹은 무질서라고 할 수가 없어요. Not always 입니다. 그러니까 not always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문법 공부했지만 이건 부분 부정이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chaos disorder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너키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하면 higher authority가 없다라는 거죠. higher authority라는 거는 이제 상위 권위인데 그럼 지금 이 비교급이니까 무엇보다 더 상위의 권위가 없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기는 국가보다 더 상위의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위의 권위라고 했을 때 이 권위, authority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특히 정치학 예비선언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가 권위를 배웠는데 권위하고 권력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authority는 파워 플러스 레지터머시 권력 플러스 정당성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거는 이제 정당성 있는 권력 라는 거죠. 그럼 정당성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정당성이라는 결국 사람들이 국민들이 저 권력은 정당하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박정희 전두환처럼 이제 총칼로 권력을 찬탈하면은 권력은 갖고 있지만 국민들은 박정희 전두환 권력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는 없는 거죠. 권력만 있는 거야, 그건. 근데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주기적인 경쟁적인 그런 선거를 해가지고 어쨌든 다른 후보보다 내가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으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당하다. 물론 그게 정말 그 우리나라 단순다수제 선거제도가 정말 그게 공정하고 정당한지 좀 문제는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민주적인 절차, 최소한의 절차를 그래도 통과했기 때문에 뭐 저 정도면은 뭐 정당하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은 이제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권위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권위라는 거는 결국 정당성 있는 권력인데 이게 이제 국제 정치에서는 각 국가보다 더 상위에 있는 권위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센트럴 거버먼트가 없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앙정부는 당연히 세계 중앙정부겠죠.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는 대체적으로 정부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가 있고, 뭐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 정부가 있고, 중국도 정부가 있죠. 근데 이제 국제정치에서는 세계 중앙정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무정부 상태라는 거는 앞에 이제 사실 국제적 무정부 상태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정확하겠죠? International Anarchy. 왜냐하면 각 국가별로는
그래도 정부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국가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국제정치에서는 세계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국제적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확하지만 이게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국제적이란 말을 빼버리고 그냥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기주의하고 무정부 상태 요게 이제 합쳐지면 만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권력 정치, 권력 투쟁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 거는 국제정치는 권력정치인데 이 권력정치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 이기주의, 특히 인간 이기주의, 인간성 이쪽을 강조하는 현실주의를 우리가 무슨 현실주의라고 배웠습니까? 여기 들어가요. 두 글자. 정치학 예비순환 공부하신 분들은 역시 국제정치 이론을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무슨적 현실주의가 특히 이제 이 bad human nature를 강조하죠. 악한 인간성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제 이기심, 이기주의가 이 안에 들어가고 권력욕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이거는 고전적 현실주의 혹은 전통적 현실주의라고도 하는데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은 주로 이제 이 악한 인간성, 이기주의, 인간 이기주의 이쪽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쪽을 강조하는 현실주의가 있죠. 요건 이제 국제 체제의 구조. 요거를 강조하는 현실주의가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 무슨 현실주의라고 배웠습니까? 앞에 한 글자인데 자, 역시 예비선항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비선항 공부했던 거를 그냥 떠올리시면 되겠죠? 여기는 신현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현실주의는 다른 말로 무슨적 현실주의라고도 하냐 하면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는 또 뭘까요? 역시 정치학 예비선항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했던 거를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벌써 힌트가 있어요. 지금 제가 노란색 글자로 지금 표시한 거 이거 국제체제의 구조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조적 현실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 정치가 발생하는 권력 투쟁이 발생하는 그 원인을 국제체제의 구조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현실주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전적 현실주의건 신현실주의건 어쨌든 이제 현실주의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요 과정을 다 공유하고 있고, 그 현실주의의 주요 과정 네 가지는 이미 이제 예비순환 정치학 공부하신 분들은 배웠잖아요. 그렇죠? 국가 중심성 가정이라든지 합리성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동질성 혹은 단일성 가정 그리고 이제 무정부 상태에 대해서 홉스적 다양 상태다 등등 이런 이제 주요 과정을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주요 과정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주의겠죠. 근데 이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강조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조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은 이제 악한 인간성, 인간 이기주의 이쪽을 이제 강조하는 거고 신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 국제체제의 구조인 무정부 상태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의 차이다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현실주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현실주의의 중심 주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가지가 나올 텐데 요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넘버링을 일단 해보면 1번 해서 국가 이기주의와 갈등인데, 벌써 제가 설명을 했죠. 국가 이기주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인간들의 집합체가 국가니까, 인간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는 거니까, 그럼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고전적 현실주의 입장을 우리가 주목을 하면은 인간은 이기적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도 이기적이다. 그러면 이제 각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뭐 합리성 가정이라고 하는데,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은 갈등으로 규결될 수밖에 없다. 협력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다른 국가는 죽든 말든 상관 안 한다. 우리 국가만 잘 먹고 잘 살면 잘 된다. 이러니까,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협력보다는 갈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현실주의의 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악한 인간성, 매드 휴먼 네이처와 관련해서 동양과 서양의 이 주요 사상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서양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 중요한 정치 철학자들, 예컨대 누가 있냐 하면 투키디데스 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자, 투키디데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투키디데스 이것도 우리가 국제정치학 공부하시면 최근에 이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과 그라함 앨리슨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이런 이제 개념을 또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또 아주 뭐 속된 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뭐 예정된 전쟁 뭐 이런 책도 이제 앨리슨이 발간하고, 그러면서 또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도 됐고요. 그래서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입법고시에서 4년 전인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또 행정고시 일행직이나 국립외교원 공부하시는 분들은 투키디데스 함정 다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국제정치 이슈 파트로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도 투키디데스 말고 또 누가 있냐 하면 홉스도 비록 뭐 철학을 전공하지 않으셨더라도 고등학교 때, 심지어는 중학교 때 배웠어요. 홉스에 대해서. 그렇죠? 뭐 홉스의 자연 상태 해가지고 만인에 대한 뭐 투쟁 상태다 해가지고 이제 배웠죠. 그리고 마키아벨리도 역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무슨 뭐 군주론 해가지고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아무튼 이 서양의 이런 사상가들이 인간성을 이렇게 매우 좋지 않게 봤습니다. 상당히 어둡게, 비관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도덕적 개선 가능성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이기적으로 산다.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거죠. 아니면 이제 동양 사상 같은 경우는, 동양에서는 뭐 죄송합니다. 동양에서는 이제 손자, 우리가 뭐 손자병법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공통점은 이제 인간성에 대해서 매우 어둡게 비관적으로 본다 하는 거죠. 이기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데 좀 쉽시다. 한 10분 정도 쉬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